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미제 사건 관련 콘텐츠를 진행하는 토요 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될 사건은 제가 직접 실명까지 거론하고 진행하는 콘텐츠입니다. 고 정은이 양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사건 발생은 1998년이라 정말 옛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이 사건의 결론은 2017년 작년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좀 무겁게 이야기를 좀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좀 어처구니 없는 이 사건, 그리고 어쩌면 정말 사람을 2번 죽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 이야기를 함께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컨텐츠의 시청은 2가지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미제 사건 관련 프로파일링에 대한 거를 간접적으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 분들, 오랫동안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컨텐츠를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좀 이거 되게 이상한데? 라는 것들이 아마 떠오르시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처음 봐요, 그런 거 잘 몰라요 하시면 제가 얘기하는 그 하나하나의 포인트에 정말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 공중파 같은 데서도 너무 깊게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조금 깊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남는 의심점들이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건 발생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때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이 있던 해였습니다. 계명대학교 간호학과로 당시에 1학년으로 입학했던 신입생, 새내기의 1학년을 보내고 있던 바로 고 정은이 양입니다. 제가 일부러 조금 화질이 안 좋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고 정은이 양이십니다. 처음 맞이했던 방학입니다. 그렇게 끝나고 드디어 대학 생활에서 정말 기다리던 축제, 대학 축제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그날은 1998년 10월 16일 계명대학교에서 축제가 시작됐던 바로 그 날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고 정은이 양도 그 축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날은 같은 학교에서 만났던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남자친구 박모 씨입니다. 그 과 동아리 내에서 했던 주막총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해서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98년 10월 16일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이제 학교에 수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이라 부담 없이 다들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거였죠. 근데 그날 정은이 양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남자친구가 있던 과가 열었던 주점이었고, 남자친구가 워낙에 과음을 하고 있어서 남자친구가 걱정되는 마음에 많이 마시지 않고 옆에서 보고 케어해주고 있던 상태였던 거죠. 결국 남자친구였던 박모군은 술에 굉장히 많이 취한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당시 이제 정량은 같이 함께 16일 밤입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밤 10시 30분 학교 정문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밤 10시 30분 학교 정문을 나가는 것까지 모두가 다 목격했고 확인도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정신을 차립니다. 갑자기 술에 취했다 정신을 차린 게 16일 밤 11시, 즉 한 30분 정도 지났던 거죠. 그 위치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면 바로 앞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 10시 30분에서 40분경 함께 나왔고, 깨어난 곳이 바로 맞은편 쪽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저곳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밤 11시경 깨어나고서 정신을 차리고 봤는데 성서병원 앞에 혼자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자기가 혼자 있던 거죠. 기억에는 분명히 함께 나와 있었던 걸로, 함께 여자친구랑 나온 것 같은데 왜 내가 여기 혼자 있지?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은이 양에게 삐삐를 칩니다. 근데 삐삐에 대한 것도 아예 답변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당시 남자친구는 화가 났나? 내가 너무 술에 취해서? 라는 생각에 그냥 집으로 먼저 귀가를 했던 거였습니다.
정말 정은이 양은 당시에 집에 갔던 걸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일은 좀 이상한 데서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1998년 10월 17일 새벽 5시 10분입니다. 즉 다음날 넘어가는 밤 11시 기준으로 약 6시간이 지난 정도 입장에서요. 5시 10분경 119에 교통사고 사망신고가 하나 접수가 됩니다. 학교에서 약 거리상으로 따졌을 때 7.7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마고속도로고요. 성서-IC에서 남대구 IC 즉 하행선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남대구 인터체인지에서 화원구 쪽 구마고속도로 약 300m 지점이었는데 거기서 무단횡단을 누군가 하다가 남대구에서 현풍으로 가던 당시 트럭 번호입니다. 대구 06-1514 차량 운전수는 최모씨 당시 나이 50세입니다. 23톤 트럭인데 거기서 충돌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교통사고에 가해자였던 트럭 기사 최 씨는 119에 전화해서 즉사했다, 사망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피해자가 고 정은이 양이었습니다. 당시 전화를 받은 119 그리고 경찰까지 함께, 왜냐면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사고였기 때문에 당시 경찰들도 함께 출동을 해서 여기를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사건이 처리가 되고 단순 교통사고, 왜냐면 길거리에서 벌어진 사고니까 그래서 교통사고로 내용이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표면적으로 보셨을 때는 그냥 교통사고가 맞겠지. 왜냐면 그 전에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다라는 거 보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니까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쪽에 길을 지나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내용을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경찰의 입장에서 첫 번째 이 사건을 마주했을 때 현장에 봤을 때, 현장만입니다. 현장만 보면 겉에서 보면 당연히 교통사고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주변 상황을 조금 생각해보기 시작하면 조금 이상한,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조금 다른 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동시간에 대한 미스테리입니다. 확실히 정문에 10시 30분, 즉 40분경에 나온 게 확인이 됐고 남자친구가 11시경에 정신을 차렸을 때 여자친구가 없었고, 근데 그 이후에 약 6시간 정도가 지나서 7.7km 지점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것도 집하고 정반대 방향이었거든요. 그리고 확실한 건,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새벽 5시 10분 전까지는 살아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6시간 동안 도대체 이분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7.7km를 걸어가서 6시간이 걸렸을까요? 경찰은 당연히 그때 당시에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시 교통사고여서 갔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런데요, 이미 가족들은 밤 11시가 넘어서 새벽까지 귀가하지 않는 정은이 양이 걱정돼서 경찰에 이미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한 상태에서 사망자가 정은이 양인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사람이 잠깐 없어졌다가 이게 사망해가지고 실종이었구나, 그래서 실종신고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판단할 부분은, 만약에 교통사고가 새벽 1시, 12시 반 이런 쯤에 나타났다면 실종신고가 접수는 됐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움직이다가 술을 마시다 움직여서 차에 치였구나, 무단횡단하다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했을 때 교통사고라고 얘기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6시간의 편차가 있는 걸 알면서도 교통사고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부검서가 아닌 감정서의 감정의의 의견이 정확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월 16일 밤 11시 남자친구와 헤어져 귀가한 것으로 확인됨. 헌데 어떠한 경로로 그곳에 갔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고속도로를 횡단했음. 거기는 집과 반대 방향이었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로 전혀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었던 상태. 흔히 보이는 보행자 교통사고와는 정말 다른 형태다. 따라서 신변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 의해서 나머지 시간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감정인은 경찰에게 시신을 보고 감정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은 그거를 가뿐히 무시했습니다. 감정에까지 초반에 얘기했고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6시간 정도가 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였는데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과연 누가 그렇게 할까요?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 여러분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뭐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자살이어도 문제가 됩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자살 사건도 자살이다라고 종결하는 게 아닙니다. 자살이어도 타살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늘 자살이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변 현장 조사, 즉 변사 사건이기 때문에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서가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행적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생각했을 때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죽는 게 말이 안 돼서 이상하니까 뭐 길거리에 뭐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 고속도로를 넘었던 제가 가드레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실제 가드레일입니다. 여기서 사망하셨는데요. 지금 높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드레일에 있는 이 높이입니다. 이 높이가 1.5m입니다. 과연 어떤 누군가가 1.5m를 무단횡단하려고 하면서 지나가서 하려고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게 맞거든요. 당연히 경찰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아예 안 했습니다. 변사 사건이라고 판단하지도 않고 마치 느낌상 이 일은 그냥 딱 봤을 때 아 이건 교통사고야 그냥 끝내. 교통사고로 결정해놓고 모든 걸 그냥 중간을 맞춘 그리고 그냥 끝내버린 그런 느낌이 너무나도 강했던 거죠. 그런데 물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그래 뭐 경찰의 입장에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경찰의 입장에서 그냥 봤을 때 경찰이 무언가 믿었겠지. 경찰의 직감이라는 것도 있고 뭐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당시 교통사고라고 판단했던 경찰과 다르게 유족들은 되게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왜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은 단순하게 종결 처리를 했지만 혹시라도 유족들의 마음엔 다른 무언가 흔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요. 당시 정은이 양이 활동하던 계명대학교 동아리가 청소년 소녀 한우래라는 데였는데 여기에 있던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2명과 그리고 정은이 양이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동생 총 3명이 함께 이 사건 현장 근처를 걸어다니면서 뭐가 있나? 라고 보고 있던 겁니다. 바로 친구 윤씨와 임씨입니다. 그런데요, 경찰과 다르게 정말 빨리 확인하게 됩니다. 98년 10월 17일 새벽 5시 10분에 이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그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1시였습니다. 10월 17일 당일날 똑같은 날 오후 1시에 함께 쌍둥이 동생과 3명이서 사고 현장에 다시 갔다가 사건 현장 20m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이상한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겁니다. 속옷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뭐였냐면 정은이 양의 것으로 보이는 팬티, 거들 2가지가 확인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되게 이상한 형태이거든요. 뭐 어찌되었든 이거 2가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이기 때문에 이들 셋은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이걸 즉각적으로 뭔가 만지는 것보다는 경찰에게 그때 당시에는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두고요. 거들만 챙긴 채, 네, 이제 팬티는 여기 걸려있는 거고요. 거들만 챙긴 채 이제 경찰에게 갑니다. 경찰 리페아에 수거를 하는 게 어떤 증거가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였죠. 그렇게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98년 10월 18일 월성 이동파출소 직원과 함께 가서 이걸 회수합니다. 자, 16일 실종, 17일 사체 발견, 경찰은 내사 종결. 하지만 1시에 속옷이 발견됐다. 그리고 18일날 이 속옷을 이제 가지고 갔다. 그런데요, 경찰은 유족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아니 이 속옷 딱 봐도 오래됐고 낡은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뭔가 좀 연세가 있는 사람이 입는 것 같은데
이게 정은이 양 거 아닐 거예요. 하지만 되게 웃긴 건 가족들도 그렇고요. 집에 같이 사는 가족, 그리고 쌍둥이 동생마저도 이거 정은이 양 거 맞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 주장을 굽히진 않습니다. 1년 동안 갑니다. 1년간 이거 정은이 양 거 아니에요. 유족은 드디어 이제 눈치를 챕니다. 이거 교통사고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 단순 교통사고인데 왜 속옷이 벗겨진 채로 있었냐는 게 이상했던 거죠. 경찰의 진술을 믿지 못했던 유족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10월 17일 저녁 8시였죠. 최초 목격자 바로 119 소방대원 이승한 씨입니다. 이승한 씨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당시에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얘기를 해달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복부는 차에 이제 쓸린 상태, 치이고 깔리고 지나간 상태라 굉장히 심한 훼손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상체는 브래지어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보고 여잔지 남잔지 좀 성별 구별이 좀 애매했는데 그냥 소지품을 봤더니 주민등록증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보고 여자인 걸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체에는 윗속옷 브래지어와 아래속옷 팬티 속옷까지 전부 다 없었던, 즉 뭔지는 모르겠지만 들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외부에 나와 있는 속옷 그리고 브래지어는 없어진 상태였던 겁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들은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니까, 경찰들도 제대로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98년 10월 18일 아침 8시에 파출소에다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 있는 팬티 좀 수거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우리 딸이 들어가 있는, 정은이 양이 들어가 있는 그 영안실에 혹시 우리 아이가 속옷이 있나요? 위에 속옷, 브래지어는 입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영안실 쪽에서 네, 속옷 있어요 라는 답변이 왔다고 경찰이 전해줍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구급대원이 잘못 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안실로 직접 가족들이 가봅니다. 네, 브래지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브래지어는 새 거였습니다. 가족들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리고 사이즈도 제대로 맞지 않는 새것 브래지어가 착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브래지어가 꽉 눌려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만약에 원래 차고 있던 상태에서 꽉 눌린 상태였다면 사망 당시부터 시반 시간 같은 게 형성되면서 그 자국이 세게 분명히 남았을 겁니다.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즉 누가 봐도 그 이후에 입혀놓은 겁니다. 이상합니다. 이 사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이상합니다. 결국 가족들은 부검을 신청합니다. 당시 경찰들도 많이 말렸다고 합니다. 아이를 왜 또 죽이냐, 어차피 이건 교통사고인데 왜 또 부검까지 하냐. 하지만 경찰들은 가족들의 주장하고 의심점, 뭔가 이상한데 풀어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단순하게 자꾸 교통사고로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유류품을 찾은 것도 전부 다 이제 유족분들이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부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검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부검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제 드릴 건데요. 부검서 원본입니다. 여러분에게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쪽으로 하고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부검서입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부검감정서에 대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1998년 10월 17일 5시 10분 사망시간, 부검 일시는 10월 17일 1시 30분, 10월 19일 1시 30분. 그리고요, 이제 이야기들이 쭉 적혀있게 되는데 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본시 결과 사인은 뇌 파열이다. 경위는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해서 1차 손상으로 최소한 2개골, 골절, 늑골골절, 따라서 뇌 치명적 손상으로 아마 이 문제에서 즉사했을 것이다. 그리고 역과 손상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적혀있는데, 역과가 뭐냐면 이제 차에 쓸린 겁니다. 차 안에 들어가서 긁혀서 지나가는 역과죠. 역과 손상 시 출혈이 많이 없는데 이미 역과 상태에서 사망한 상태였을 것이다. 즉 1차 손상 이에 뇌파열이 진행됐고 급사하며, 그리고 역과에 의해 장기가 손상된 것, 이렇게 두 가지 직접 사인과 그 이후의 사인 정도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사인은 정확하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네, 어쨌든 직접적 사인이 그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 게 맞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이상한 건 당시의 감정 요구도 무시했던 게 바로 속옷이었습니다. 속옷도 5개월 만에 드디어 조사를 했거든요. 당시의 기술로는 정액에 대해서 뭔가 나오더라도 확인을 잘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DNA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어서. 근데 당시에 부검 결과서가 나왔고 감정 결과서가 나와도 유족들에게 얘기를 잘 안 해줬던 상태였죠. 뭔가 되게 유족들의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족들은 의심점을 첫 번째 잡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시 트럭 운전사 최 씨입니다. 아버님이십니다. 정은이 양 아버님이신데 아버님은 당시에 트럭 기사가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면 전과도 첫 번째 수십 개를 갖고 있었으며 두 번째는 최 씨의 주장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세 번째, 유족들과 만나는 걸 너무 싫어하더라. 물론 이건 감정적인 문제라 저도 그렇게 크게 잡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중요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자신에게 유리한 목격자가 있는데도 그걸 숨겼습니다. 그리고 경찰들도 그 목격자를 조사하지 않았어요. 사건에 같이 있던 목격자. 뭐였냐면 당시 트럭 운전사였던 최 씨는 혼자 이동을 했던 게 아니라 늘 같이 다니는 짝이죠. 뭐 짝이라고 부르고 뭐 짝지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늘 100m를 떨어져서 같이 운전하는 동료 기사. 그분도 최 씨였습니다. 늘 같이 운전을 하는데 사건 당일날도 같이 운전했습니다. 근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앞에 가는 최 씨, 가이드 최 씨가 이제 정은 양을 치고 나서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멈출 때 자기는 옆으로 차선을 바꾼 다음에 2차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냥 쭉 지나쳤다라고 진술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동료가 사고가 났는데 그냥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부분에 대한 게 되게 이상했던 겁니다. 아니 자기가 그렇게 실수를 사고를 냈다는 걸 유일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이걸 그냥 넘어가지? 이제 그쪽에 대한 부분이었죠. 분명히 가족들의 의심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경찰에 충분한 조사와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합니다. 물론 가해자 최 씨의 입장에서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한 프로파일링으로 좀 넓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첫째, 여죄가 있다든가 아니면 당시에 뭔가 범법 행위를 또 했다든가 뭐 예를 들면 음주 혹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도박 같은 거 트럭기사분들이 그런 거 좀 많이 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거에 문제 너무 깊게 들어가서 너무 많은 걸 얘기하고 내가 몇 시간 전에 어디 있었어요 막 이런 진술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과가 수십 개 있다는 건 그만큼 두려움도 강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상하지만 따라서 결론은 누구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찰은 분명히 조사를 하고 유족한테 설명을 해줬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영안실입니다. 영안실 직원이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처음에 교통사고가 이상해서 만나러 갔을 때 이제 이미 속옷, 팬티라는 걸 알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가가지고 그럼 팬티는 있어요? 라고 했더니 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바지의 안감, 그러니까 주머니에 있는 안감 있잖아요. 안감을 딱 꺼내면서 그러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오니까 안감이 보면 이거 팬티다. 즉 가족을 속이려고 한 겁니다. 사건 현장에선 확실한 거 정은이 양은 위에 속옷, 아래 속옷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바지만 입고 있는 상태였던 거지. 근데 그거를 왜 영안실에서는 마치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했냐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경찰도 이 부분에서 따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알아보려고 했는데 98년 당시입니다. 지금은 아닌데요. 이게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터지게 되면 국과수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영안실, 대부분 경찰과 그런 병원 간에 약간의 커넥션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커넥션이 좀 좋은 게 뭐냐면 어쨌든 이제 병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돈 문제일 수도 있죠. 하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그쪽 영안실을 이제 안 쓰면 되는 거니까, 검한 의도 그쪽을 이제 안 쓰면 되는 거니까 약간의 어느 정도의 커넥션이 좀 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시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인 겁니다. 왜냐면 영안실 직원들이 굳이 그 부분에서 속이고 거짓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과연 누가 가장 이거에 대해 득을 볼까? 여기에 원래부터 속옷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득 보는 건 사실 경찰입니다. 왜냐면 경찰은 애초부터 끝까지 교통사고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속옷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면 이건 정말 이상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다시 해야 되고요. 시신 자체를 여기에 두는 게 아니라 국과수로 다시 보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초동수사에 대한 실수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죠. 물론 추측입니다. 추측이지만 어느 정도의 합리적 의심이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안실이 그런 거짓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말이죠. 그리고 유족들은 또 세 번째 의심점을 갖는 게 바로 남자친구였던 박모군입니다. 왜냐면 사건 당일날 영안실에 조문차 왔는데요. 그날도 좀 술에 취해서 왔었고 이틀 뒤에 자세한 경위를 물어보려고 만나자고 하니까 끝까지 안 만나려고 했던 겁니다. 유족들이 자꾸 화를 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응하기는 했는데 겁에 질린 얼굴로 자기는 기억이 없다, 모르겠다 라고만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 자기는 연락해도 할 말도 없고 그리고 연락할 이유도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유족들은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박군의 동기, 박군도 마찬가지지만 경찰행정학과라 대부분 경찰행정학과 개명되면 약간 부모님들, 개명대가 좀 유명하거든요. 부모님들이 대다수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경찰 고위직에 있다 보니까 혹시 사건 초기에 이걸 조금 덮으려는 걸 같이 한 게 아닐까? 라고 의심을 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절대로 증명은 안 됩니다. 다만 유족의 입장에서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는 건 정말 경찰이 계속해서 무언가 답변을 안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도 의심을 했던 건 남자친구가 혹시 성범죄, 성폭행 같은 걸 강제로 하지 않았을까? 라고 의심을 해서 당시에 나왔던 속옷, 팬티에 대한 부분에 정액 반응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전혀 해주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요. 좀 아이러니컬한 게 있습니다. 경찰은 정액 반응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정액 DNA가 나라에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경찰들은 실제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한민국 국가 데이터에는 거기에 정액 반응이 나왔다라고 돼 있어서 그 정액 반응에 대한 DNA가 그 성범죄자들은 올려놓습니다. 나중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잡기 위해서 미리 범죄자 등록을 해놓는데 그 등록상에 등록이 돼 있던 겁니다. 99년 3월 어떤 일간지에 사건이 소개가 되고요. 초동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되면서 99년 4월 처음으로 재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원점으로 놓고 다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6년이 지납니다. 당시에 정액 DNA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타살이다 보고서 의심을 해봤지만 그거랑 똑같은 DNA를 찾을 수 없어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고 그냥 뒀던 거죠. 근데 2005년이었습니다. 드디어 2005년이 되어서야 하나가 나옵니다. 국가수 확인 결과 당시에는 기술력이 좀 안 좋아서 안 됐는데 당시에 속옷이 정량께 맞았던 걸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나온 DNA는 남성의 DNA다. 정액 DNA가 맞다. 라고 2005년 사건 터진 지 거의 7년 만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 씨 그리고 박군에 대한 DNA는 아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트럭 운전사 최 씨와 그리고 남자친구였던 박군은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용의점이 해결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2013년이었습니다. 9월 5일 유력한 용의자였던 한 남자가 검거가 됩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피고인으로서 이름은 K라고 부릅니다. 스리랑카 산업연수생 출신으로서 한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적 취득을 위해 한국 여성과 결혼한 상태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
2010년 당시 2010년 11월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권유했다가 벌금형 100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아동성범죄와 관련된 일들이 있어서 2011년 10월 검찰이 DNA를 채취합니다. 그리고 그냥 국과수에다가 한번 확인해달라, 그리고 등재해달라 라고 보냈는데 그 데이터가 일치하는 데가 나왔던 거죠. 바로 정량이었습니다. 자, 1998년 10월 16일 밤 산업연수생 신분이었던 성서, 바로 이 근처입니다. 이 근처 산업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던 스리랑카 K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친구 2명 더해서 총 3명이었습니다. 밤 10시에 당시 끝난 기록이 확인되고요.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던 정량을 확인하게 됐고 납치를 해서 자전거에 싣고 구마 고속도로 굴다리 밑으로 가서 집단 성폭행을 했다. 당시 그곳이 비상활주로고 있고요. 논밭이 많고 뭔가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성폭행을 한 뒤 현금 이런 걸 뺏고 도주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본인의 진술이라기보다는 주변인의 진술들이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이 사건이 터지고 이 공장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 지인에게 무용담처럼 이 이야기를 맨날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여자를 그렇게 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때 당시에 같은 직원들이 왜 신고를 안 했냐면 이 사건은 언론 보도에 철저하게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공간에, 이 시기에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이 사건이 발생됐는지도 몰랐던 거였고, 나중에 경찰들이 2013년 돼서야 물어보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었던 게 그때 그런 얘기였어요. 라는 이야기로 합쳐진 겁니다. 경찰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정량이 그때 당시에 받은 충격과 두려움 때문에 그곳을 건너다가 도로로 뛰어든 게 아닌가, 그리고 교통사고가 난 게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납득이 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니 어떻게 DNA를 갖고 있었지? 분명히 수사 안 한다 그랬는데. 아니요, 경찰은 한 겁니다. 분명히 이제 팬티가 들어왔을 때 유족이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유족한테는 했다고는 안 한 것 같은데 유족도 몰랐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서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액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게 정량 건지 DNA는 확인이 안 됐겠지만 분명히 당시에 남성 DNA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밝혔으면 아마 당시에도 사건이 좀 뒤집어졌겠죠. 우리가 수사를 잘못했구나, 수사를 다시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아예 얘기하지 않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검안 의가 누군지, 그걸 조사한 사람이 누군지도 아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누군가가 해놓은 상태로 이게 일치가 돼서 범인이 잡혔던 거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2번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입니다. 당시에 스리랑카인 3명이 이런 일을 저질렀고 주변인들에게 모든 혐의점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 진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결과, 당시에 뒤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량은 충격과 두려움을 통해 그곳을 건너다가 도로로 뛰어든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런 걸 보고 조금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개소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다시 얘기해서 동등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시의 조사를 똑바로 안 했다. 왜냐면 당시에 충격과 두려움으로 그것을 건너다가 도로로 뛰어든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말이죠, 11시 전에 사라졌습니다. 11시 전에 자전거 같은 데 태워져서 이동됐고 집단 성폭행을 3명에게 다녔는데 시간이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6시간 동안 진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정량이 사망한 시간이 5시 10분이 맞을까요? 그 전에 사망했다면, 물론 완전히 뇌피셜입니다. 만약 그 전에 사망한 상태로 있다가 이걸 들쳐서 던진 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죠? 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죠. 아니면 밀었다면 말입니다. 아니면 말이죠, 우리가 이거는 사실 국가수가 뇌가 1차 충격이라고 했으니까 아니겠지, 그쵸?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스리랑카인 3명이 뒤쫓았으면, 뒤쫓다가 만약에 도망을 치다가 그곳에 들어가서 차에 치인 거라면
그러면 살인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치사 정도까지는 들어갈 분명히 여지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살인이 끼지 않는 것과 강도랑 그냥 강간의 혐의보다 이게 치사 부분이 들어가면 공소시효부터 해서 모든 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피해자 정은이 양이 어떤 식으로 그쪽으로 뛰어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런 조사 결과가 어떠한 것도 없던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트럭에 당시에 부딪혔을 것 같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노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상황을 조금만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입증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거들과 팬티를 바깥에 있었다는 건 아마도 추측컨대 입고 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입고 있다가 사고가 나고 그게 벗겨질 일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들고서 왔다라는 느낌입니다. 들었다는 거죠, 손으로. 도망을 쳤을까요? 걸어왔을까요? 경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족적 검사 하셨습니까? 당연히 안 하셨겠죠. 경찰 조사에서는 교통사고였으니까. 만약에 당시에 이쪽으로 차선에 뛰어드는 족적을 봤을 때 홀로 온 족적이 아니라 다급한 족적 6개가 더 나왔다면, 뛰는 족적 같은 게, 왜냐면 보폭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뛰는 족적이 예를 들어서 6개가 더 나왔다면 3명이면 6개죠. 그런 게 나왔더라면 아마 누군가가 쫓아왔다라는 분명히 추측이 가능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 스리랑카인들의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안 밀었어요. 저희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고 집에 갔어요. 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자, 근데요, 좀 생각이 들고 싶은 게 2가지입니다. 위의 속옷은 벗겨진 상태, 아래 속옷도 벗겨진 상태. 근데 피해자가 아래 속옷들만 들고 도망을 왔다. 위의 속옷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도 확인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당시에 어디에서도 조사해서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러면 윗속옷은 누군가가 가져갔다 치더라도 아랫속옷은 들고 도망을 쳤단데, 당시에 뭔가 어떤 상황의 느낌에서 내가 지금 성범죄를 당했다라는 느낌에 그걸 들고 자신의 집의 반대 방향인 고속도로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 자살이라고 보기 되게 이상하고요. 그리고 무언가 앞뒤에 대한 논리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당시 경찰 조사의 2번째 미스가 발자국 말고도요, 어느 각도로 들어왔는지입니다. 당시에 교통사고로 그냥 끝내버린 이유가 트럭 보시다시피 왼쪽 앞에 거기에 부딪혔고, 헤드라이트 쪽에 부딪혔고, 거기에 머리카락도 있고 피도 묻었다라는 걸로 끝냈는데, 이게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뛰어오는 것과도 다르죠. 뛰어올릴 때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그 이제 운동 양도 다를 거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서서 부딪힐 때도 다를 거고, 어느 위치에서 들어왔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떠한 결과물도 없는 겁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말, 이 악마들의 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 악마들의 말을 못 믿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문제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부분인데, 경찰은 수사가 된 게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사건 현장 사진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찍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형사과에 넘겼다. 형사과는 우린 받은 적 없다. 즉, 피해자가 발견됐을 때 사진이 없습니다. 그거라도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튕겨나갔다, 혈흔이 어떻게 튀었다, 이런 거라도 추측을 해볼 텐데 그게 어떤 것도 없고요. 이거 유족분이 갖고 계신 그냥 사진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경찰들은 조사를 제대로 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 경찰은 이제 당시 2013년 이 K를 잡은 것 빼고도 나머지 2명의 스리랑카인들을 확인해봤는데 불법 체류자로 걸려서 스리랑카로 추방된 상태였습니다. 스리랑카에 협조를 하고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송환 요청이 잘 체결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과 스리랑카는 범죄인 인도 조약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안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조금 해본다면요.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은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013년 이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난 뒤 검찰은 이런 답변을 내놓습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사망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은 어렵습니다. 범행 현장에 간 건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유족은 여대생은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재감정도 해봤지만 23톤 트럭에 직립해서 마주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 그래서 당시 사망은 아마 사망 후에 던져진 게 아닐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국가수의 부검 결과를 믿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피해자가 조금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면 어떡하죠?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죠? 자, 경찰의 진술이 웃긴데 당시에 트럭 운전을 했던 최 씨에 대한 진술입니다. 최 씨가 충돌 후에 다른 물체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트럭으로 쳤는데 뭘 봤다라고 보고 싶은데 볼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시속 100km로 사람을 쳤습니다. 그것도 새벽 시간이었죠. 과연 새벽 시간대에 사람을 그렇게 순식간에 쳤는데 그것도 왼쪽이었죠. 갑자기 누군가가 주변에 있었다라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진술의 신빙성이 있을까요? 특히나 왼쪽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1차선이었기 때문에 왼쪽에서 뭔가 꽝 했는데 오른쪽에 사람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의 진술에 대한 건 경찰이 얘기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빙성이 없거든요. 아예. 다만 그냥 자기들이 얘기하고 싶은 바에서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당시에 뭐 유족들이 얘기하는데 쫓아와서 죽인 건 아닐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리고요, 치사 혐의에 대한 부분을 묻게 됩니다. 분명히 치사 혐의가 중요하거든요. 쫓아가다가 사망했으면 분명히 치사 혐의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이 확실해서 치사 혐의는 없다라고 검찰이 발표합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도망을 가다가 만약에 쫓아와서 사망하게 되면 그게 밝혀지면 치사가 맞지만 뭐 족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당시에 수사를 안 했으니까. 분명히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봤을 때 이건 그냥 뭐 충격을 먹어서 지나가다가 사고가 된 거다. 앞뒤 전후 관계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 말은 즉슨 본인들의 수사 결과가 없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검거 이후에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2014년이었습니다. 5월 30일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바로 K에 대한 범죄행위 입증입니다. 특수강도 강간 무죄. 자, 중요합니다. 특수강도 강간 하나의 죄명입니다. 특수강도 강간이라는 거는 무기를 들고 위협을 해서 금품을 빼앗으며 강도행위를 저지른 걸 특수강도 강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는 이쪽, 즉 스리랑카인에 대한 이야기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물론 100%못 믿죠. 하지만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증거 부족 혐의로 무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머지 3개의 혐의가 더 있습니다. 특수강도, 그리고 특수강간, 그리고 강도강간. 3가지 혐의가 전부 다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입증할 자신이 있었죠. 왜냐면 분명히 거기에 흔적도 있었고 정액반응도 나왔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로 면소 판결이 떨어집니다. 즉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특수강도, 특수강간, 강도강간은 법정형 사형에 해당하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10년이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 9월 3일에 끝난 겁니다. 즉 면소입니다.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거죠. 만약 특수강도 강간이라는 게 인정이 됐다면 이게 15년입니다. 그 부분이. 그럼 이걸로 했으면 분명히 처리가 됐을 문제였지만 혐의 입증을 못했던 거죠. 또 하나 더, 만약입니다.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사 혐의까지 갔으면 10년 더하기 성범죄와 관련해서 15년이 추가됩니다. 총 25년간 가능했기 때문에 치사 혐의만 입증이 제대로만 됐더라면,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걸 그때 당시에 찾았더라면 아마 체포를 했을 겁니다.
즉 이제 증거를 못 찾은 사건이 돼버린 거죠. 치사로는 못 걸었습니다.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무죄가 나올 거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에게 완벽한 증거들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검사는 그 증거에 대해 단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 무시했습니다. 재판에 별다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공판 때마다 내가 법정에 갔던 이유는 당시 검사가 무슨 말하는지가 궁금해서 그거 기록하려고 간 것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이 애초에 범인을 지목했던 이유도 DNA가 같았기 때문이었고, 하지만 사건 당시에 기록 보존을 해야 될 속옷도 이미 없어진 상태, 사진도 없어진 상태, 어떤 것도 없던 거죠. 항소합니다. 2015년으로 갑니다. 6월 8일 다시 한번 검찰은 스리랑카인 K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도 뭐라고 했냐면 검찰들은 재수사하면서 1심에서 규명 못한 걸 어느 정도 밝혔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어떠한 것도 새로 나온 게 없습니다. 결국 16일 항소심이 나오고요. 그리고 유죄 선고가 기대된다라고 했지만 2015년 8월 11일 대구 고법 재형사 1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1심과 전혀 다른 게 없다. 스리랑카 K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검찰의 증거는 불확실하며 강간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됐다.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바로 작년 2017년 7월 18일 대법원은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즉 이 악마 새끼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 안에서 숨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의심하고 싶었다. 국가기관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99%가 잘하면 1%의 미꾸라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초동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본인들의 잘못이라는 걸 알았을 때쯤 그때라도 바꿨으면 이렇게 끝나지 않을 사건일 수도 있었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 사건이 이렇게까지 진행되어서 우리에게 되게 답답한 말을 남겨준, 그리고 이들은 무죄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땅 안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떳떳이 당당히 대한민국 땅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연 옳은 걸까요? 법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이 정해놓은 공소시효라는 걸 무시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유족들이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이거 범죄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그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단 몇 명이라도 집중해줬다면, 그리고 그때 당시 좀 더 노력해서 이 사건을 찾으려고 했다면 아마 좀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꽃다운 나이에 하늘로 간 그리고 별이 된 한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평생 이 딸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되는 유족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은이 양을 2번 죽인 건 한 번 그 일을 저지른 게 국가가 아닐지도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이 악마가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습니다. 결혼도 했다고도 알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본다면 절대로 이번 생에서는 자백하지 않겠죠. 사실 쫓아갔다, 치사 혐의가 있다. 떳떳하십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선 당신은 면소 판정일 뿐입니다. 당신이 무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면소일 뿐입니다. 그 벌 꼭 처절하게 받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싶은 포인트예요. 6시간의 기록이에요. 전 그게 궁금해요. 정말 남자친구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진실일 수도 있어요. 30분 만에 잠깐 술이 깼다, 그것도 맞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되게 자책감 많이 갖고 살 거예요. 본인 때문에 여자친구가 사망했다라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 이후에 물론 두려움 때문일 수는 있겠지만 어디와도 접촉을 하지 않은 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6시간 정도의 기록이 나왔고, 저는 정말
술에 취하지 않아서 남자친구를 데려다 주려고 했던 정은이 양이 아무렇지 않게 납치가 되어서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같이 갔다고는 저는 믿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의식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의식이 없을 상황이 여기서 뭐가 있냐고요. 의식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은 첫 번째는 가격을 해야지. 의식을 없게 해야죠. 근데 그 가격을 한 행위가 얘네느냐? 아니면 정말 아니겠지만 뭐 가족분들도 의심하지만 진짜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최종 마지막 목격자 그 사람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그 얘기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재구성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당시에 11시부터 그 이후의 일들을 조금 추론해보자는 건데 과연 스리랑카인들이 얘기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정말 맞냐는 거. 그러니까 스리랑카 인들 얘기대로 11시에 혼자 비틀거리는 여자를 납치했다는데 문제가 되는 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당시 0.13이라 뭐 이렇게 비틀거리고 그럴 상태도 아니었고 이미 술이 많이 깬 상태였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당시의 현장이죠. 아까 얘기 들었던 첫 번째 현장인데 여기에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성서병원이잖아요. 성서병원에서 남자친구랑 있었던 정씨가 왜 둘이 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있다 위협을 가해서 떨어졌는 건지도 모르겠고 남자친구는 이제 횡설수설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니까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뭐 물을 사주러 편의점 같은 데 가다가 납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는 사람을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납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7.7km를 타고 이동을 했다잖아요. 타고. 근데 이게 기절한 상태가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의식이 좀 없는 상태가 아니면 과연 그냥 순순히 정말 따라갔을까요? 그러니까 뭐 말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스리랑카인들이 얘기하는 건 자전거에 태워서 자기들이 이렇게 앞뒤 옆에서 잡아서 의자를 같이 끌고 가면서 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다가 의식이 있는 상태면 뭐 지나가는 행인이든 누구든 사람이든 그래서 아니면 막 날뛸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위협을 당할지 모르고 딱 봐도 다 외국인 노동자인데 그거를 그 오랜 시간 되게 긴 시간이에요. 자전거를 탄 게 아니에요. 자전거를 끌고 간 거예요. 자전거를 끌고 가면 거의 걷는 속도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사람을 자전거에 싣고서 가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태우고 이동했다는 것도 사람이 계속 뭔가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같이 데리고 가겠죠. 네, 같이 데리고 가서 끌고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안에 데리고 들어간 다음부터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7.7km가 거의 7km 가까이죠. 거의 7km, 7.4km 정도를 자전거만 가지고 데리고 갔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여러분 직선거리예요. 직선거리가 7.7km 저게 일반적인 길로 꼬불꼬불하면 여러분 저거 기본적으로 10km 나오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10km가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기들이 주장하는 고속도로 밑에 있는 다리 밑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가 진짜 맞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의심인 거예요. 정말 거기가 물론 우리가 거기를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피해자가 당시에 이제 300m 떨어져 있는 고속도로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찌되었든 거의 10km 가까이를 자전거로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소리도 한 번 안 지르고 사람들의 의심도 없고 어떠한 문에 대해서 목격자도 없이 거기까지 제대로 데리고 갔다라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야심한 시간에 자전거에 어떤 여자 1명 태워놓고 의식이 없으면 더 이상하겠죠? 의식이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가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시간이 6시간. 자, 걸어서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걸어서 간다라는 가정하에 우리 생각이에요. 내가 걸어서 간다라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서 사람을 태우고 가서 한 2시간 걸렸다고 치겠습니다. 10km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네. 근데 나 좀 그것도 아이러니컬해. 정말 그것 때문에 2시간을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2시간 정도를 그렇게 해서 데려갔다고 칠게요.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고 뭘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가서 성범죄를 저질렀고 정액 반응이 몸에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오긴 했으니까 어쨌든 그거 다 나왔죠. 분명히 성범죄는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성범죄가 있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 다음에 그냥 그 피해자를 두고 자기들은 집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사망한지는 자기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글쎄요. 이게 그리고 그럴 수 있다라고도 저도 생각은 하겠는데 너무 없지만 더더군다나 당시에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굴다리 밑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그쪽으로 걸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좀 앞뒤가 말이 안 맞냐면 피해자는 당시에 이쪽 토박이에요. 이쪽 집을 알아요. 집이 이 근처라서. 그러면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기 집 방향을 모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방향으로 누가 아무리 뭐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정신을 놓은 것도 아닌데 거기에 들어갈 이유, 약물 반응이 있던 것도 아니고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차에 치였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절대로 들어갈 이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저게 합리적인 판단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이쪽입니다. 사고 지점이요. 저쪽으로 정말 들어가서 가는 게 정말 맞을까? 라는 부분이에요. 불과 딱 300m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집의 정반대 방향으로 더 걸어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네, 이상합니다. 네, 되게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내 언급을 해드린 이유는 확실한 거는 네, 확실한 거는 뭐 어쨌든 정액 반응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네, 나왔으니까에 대한 부분이지만 저는 지금도 이 사건에서 끝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6시간은 똑바로 안 돼 있어요. 분명히 6시간에 대한 부분은 누가 알지 아무도 몰라요. 6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남자친구, 마지막 목격자이자 마지막까지 함께 있는 시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이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일한 목격자는 최고의 용의자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분명히 성범죄가 있었으니까 네, 분명히 성범죄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보시면 그 스리랑카인 3명 네, 그것도 분명히 있었던 거였고 네. 건너기 힘들어서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지금 사고 지점이 하행선 방향이거든요. 왼쪽. 그러니까 왼쪽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냥 들어갔던 이야기. 사실 왼쪽으로 계속 걸어가야 돼요. 왼쪽으로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걸어가지 않고 저런 행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6시간의 행적에 대한 게 확인이 아예 안 돼요. 그 6시간. 그게 답이 없어요. 6시간에 대한 행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절대로 밝혀지지가 않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예요. 그냥 저희 완전 여러분 그냥 개인적 저희 프로파일링 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이건 경우에서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전거가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했고 거의 7.7km 직선거리 7.7km 그냥 보도거리 10km 걸어도 한 2시간. 근데 탄 게 아니잖아요. 자전거를 끌고 갔다고 했으니까. 그럼 도보시간하고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거의 2시간. 2시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거기까지 데리고 간 다음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바로 집에 왔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동차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얘기하지 않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저 자동차는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타는 자동차가 있어요. 일반적인 자동차 말고. 뭐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할게요. 불법 자동차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차량에서 혹시 범행을 저지르고 좀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성범죄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안에서 있다가 좀 기회를 엿보고 혹시 뭐 셋이 잠들었다든가 뭐 이런 거 기회를 엿보고 이제 자기 속옷만 챙기고 도망 나오지 않았을까? 네, 도망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트럭에 치인 게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이걸 그냥 우리들끼리 정말 그냥 되게 넓은 생각이에요. 되게 넓은 생각. 근데 이게 만약에 맞으면 이건 치사함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들끼리 한 얘기인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왜 제가 긴 시간을 같이 있었다는 걸 왜 의심하냐면 저희들끼리도 봐봐요. 3명이서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3명이서 진술은 달라요. 뭐 2명 너랑 너랑 했잖아. 다 자지는 아니라 그래. 너랑 너랑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꼭 2명이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 알죠? 내 입장에서는 너희 둘이 했잖아. 얘 입장에서는 너희 둘이 했잖아. 얘 입장에서는 너희 둘이 했잖아. 뭐 이런 식인데 DNA가 나온 게 K 거잖아요. K 거 나왔잖아요. 여러분 잘 봐봐요.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속옷이 벗겨진 상태였잖아요. 근데 속옷에 정액이 묻어 있었잖아. 그게 뭘 얘기하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당시에 성폭행을 할 때, 강간을 할 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속옷을 입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액 반응이 나온 거잖아요. 애초부터 다 벗겨놓고 다시 입히지 않으면 거기엔 정액 반응이 나올 이유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예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뭐 옆으로 잠깐 뭐 밀어놓은 약간만 해놓은 상태에서 뭐 강간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어쨌든 다시 입혀진 상태가 돼야 돼. 그래야 묻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벗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벗긴 게 첫 번째는 이제 뭐 예를 들면 K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지까지 다시 입혔어요. 이게 그니까 뭐냐면 입힌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의식이 와서 입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피해자분께서. 근데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순서적으로 봤을 땐 K가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다른 그 개새끼들이 걔네가 이제 강간을 저지르지 않았을까에 대한 추측인데 어쨌든 시신 내에서 따로 뭔가 그때 당시에 조사해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놓고 보면은 저는 이 시간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시간적인 거예요. 저는 되게 급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원래대로 해놓으려고 했다는 것도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 건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몸 안에도 확인이 같이 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전 짧은 시간 안에 했다라고는 생각은 안 듭니다. 좀 긴 시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되게 급했다잖아요. 급했다. 네, 급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2시간 동안 그렇게 침착하게 자전거 끌고 가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도 좀 이상하게 또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도 좀 하나의 포인트 같기는 해요. 네, 제가 봤을 때.